이렇게 되면은 지금 남북 간에 뭔가 이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전환 아니면은 최소한 이 긴장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는 전환 이게 좀 어떻게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고 가능성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 그러니까 언제든지 일촉즉발의 위기로 갈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남북 당국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기서 조금만 삐끗하면은 언제든지 남북이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자극하거나 또는 감내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네. 이런 위기를 어떻게 잘 관리해 나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남북 당국이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네. 일차적인 원인은 대북 전단 살포 아닙니까? 5월 달에 그렇죠. 탈북 5월. 단체에서 대북 네. 전단 살포했고,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렸고, 우리가 또 대북 전단을 살포했고, 그러니까 북한이 또 오물풍선 날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확성기 방송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에스컬레이트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제의 기원이 우리가 대북 전단을 살포한 것이니까 대북 전단 살포를 중지하면 됩니다. 그 대북 전단은 북한 인민들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 대북 전단 살포를 중지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정부 당국은 그거를 묵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이제 위헌 판결 나왔으니까 표현의 자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 예. 이런 거 아니에요? 민간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헌재 판결에 대해서 정부가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헌재 판결에 따르면은 네. 이제 그 남북관계 발전법에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처벌하는 조항을 집어넣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처벌 조항. 이게 행정권의 과도한 남용이라고 본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 자체는 네. 명백하고 현저한 위험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를 막을 필요는 있다. 그런데 이거를 남북관계 발전법이라는 조항에 대북 전단 살포를 막고 이걸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제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서는 네. 현재 있는 법, 그러니까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대북 전단 살포를 막으면 된다. 그러니까 현재의 판결이 대북 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에서 용인되는 거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는 보장해야 되지만은 네. 그 표현의 자유가 명백하고 현저한 위험을 야기시킬 때에는 아하. 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지 않는 상태에서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다소 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과도하지 않는 방법을 억제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걸 잘하는 게 정부가 바로 이런 걸 잘하는 게 정부입니다. 그래서 대북 전단 살포가 명백하고 현저한 위험을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일단은 이 명백하고 현저한 위험이라는 것은 미국에서부터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 하나의 판례입니다. 그래서 명백하다는 것은 일단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북 전단을 살포하니까 북한에서 오물풍선을 날렸잖아요. 네. 이거는 명백한 거 아닙니까? 이게 명백한 것입니다. 인과관계 명백한 상황이다. 예, 그리고 현저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대북 전단 살포와 북한의 이 오물풍선 그리고 확성기 방송 이런 것들이 연이어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현저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거기에 무슨 화생방 뭐 어떤 무기가 들어 있는지 물질이 있는지 우리 국민들이 다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위험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네요. 그렇죠. 그래서 명백하고 현저한 위험에 대해서는 제약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행정권을 남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한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네. 또는 이제 헌재라든가 대부분 판례에서는 이런 것들을 또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은 밤에 날려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밤에 12시, 1시에 날려버리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이건 원래 군대에서 전쟁 중에 적국에 대한 심리전으로 대북 전단을 살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2차 대전 때도 그랬고 우리 한국 전쟁 때도 그랬었고요. 네. 그래서 이 대북 전단 살포가 이런 명백하고 현저한 위협을 초래하는 것이고, 아하. 그리고 대북 전단 살포가 전쟁의 한 차원인 심리전이기 때문에 네. 이걸 민간이 무제한 날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신고제를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헌재의 판결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은 이런 점들을 우리가 이제 헌재 판결의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금 헌재 판결을 대북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로 해서 헌재가 무제한 보장해줬다 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또 계속 그걸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헌재 판결에 대해 지금 정부가 왜곡하고 있다. 헌재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대북 전단 살포를 무제한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적절한 방법으로 규제를 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적절한 방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뭔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지금 이 상황을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음모론적인 의심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우리 국민들의 피해가 예상이 되고 네.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걸 방관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해주셨고 네. 사실 이런 가운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출국을 했습니다. 네.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위에 출국을 해서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5박 7일 일정으로 순방을 하게 되고 65개사 이제 기업이 경제 사절단으로 동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김건희 여사가 거의 뭐 6개월 만에 네. 순방을 떠나는 모습입니다. 밝은 표정으로 에코백도 들고 밝은 표정으로 비행기에 오르는 모습. 조금 전에 공군 1호기에 탑승하는 모습 그 사진이거든요. 네. 조금 전 상황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표정도 저 표정을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윤석열 대통령 표정이 그래요. 김건희 여사는 네 상당히 자신감에 차 있는 김건희 여사 저 표정이 자신감을 자신감 보이는 것 같은데 약간 그렇습니까? 이 미소를 좀 머금고 있고 네. 이제 다 해결됐다. 나는 떠난다. 나는 간다. 뭐 이런 느낌의 사실은 검찰이 수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는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우리 국민들이 높은 상황인데 일단은 순방을 떠나면서 관련 있는 행정관들도 함께 떠난다고 하니까 명품백 관련해 가지고요. 네. 그래요.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리스크가 이 여사 리스크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여사 리스크를 어떻게 하면은 이게 이제 덮을 것인가 하는 게 윤석열 정부가 심혈을 다 기울이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김건희 여사가 언론에 계속 그동안 노출이 안 돼 있었는데 이때 이제 우리 어떤 그 풍자하는 분들이 이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순방 언제 가냐고 계속 그렇게 이제 요구했다는 그런 풍자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는 드디어 골치 아픈 이 한국 상황에서 벗어나 가지고 네. 그동안에 평소에 그 풍자하는 사람들이 말했던 바대로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드디어 이제 순방을 가게 됐구나. 한국 땅을 네. 벗어나게 됐구나.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 박종호 기자께서는 김건희 여사의 얼굴 표정에서 그런 자신감을 읽었다 이렇게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는 현재 상황에서 핵심적인 거는 네. 이 계속 지금 무리수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동해에서 뭐 유전 개발 이야기하는 것도 네. 그것도 계속 무리 아닙니까? 무리수. 무리수 예. 대통령이 4분 국정 브리핑을 통해 가지고 예. 산유구의 꿈을 꾸게 하는 네. 아직 시추도 하지도 않았는데 그 최소한 시추를 해가지고 이게 예.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가능성을 보면서 그렇죠.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무리 이야기를 탐사. 그렇죠. 네.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한 거는 뭐겠습니까? 그거는 국민들에게 산유국이라는 네. 그 꿈을 심어 줌으로써 사실은 이거는 헛된 꿈인 것이죠. 아직 시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무리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리하는 거는 국면을 바꿔보겠다는 것입니다. 그 국면을 바꿔보겠다는 거는 네. 다시 말씀드린다면 김건희 리스크에서부터 여사 리스크에서부터 벗어나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탈피해 볼 것인가. 근데 지금 대북전단 살포라든가 네. 그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그 확성기 방송을 하고 북한이 과거에 확성기에 대해서 총격을 한 것도 알고 있는데 근데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지금 막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하고 면담은 하고 있는 걸 보여집니다.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강력하게 뭐 규제를 한다거나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단지 상황 파악만 하고 있는 이들이 지금 대북전단을 언제 살포했고 앞으로 또 어떤 계획인지 이런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을 네. 통일부에서 만나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정부가 사실상 우리의 대북전단 살포를 묵인하는구나, 허용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더 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또 상황은 약화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왜 정부가 안 막느냐? 이건 역시 이 정부가
다른 각도에서 네. 현재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관리할 의사가 별로 없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야당이라든가 뭐 또 일부 비판적인 어떤 지적들이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네.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는데 현재의 판결에 따라서도 막을 수 있는데 안 막고 있으니까 아, 이렇게 이 정부가 다른 꽁꽁이 속이 있지 않느냐, 뭔가 여사 리스크에서 벗어나기 위한 다른 꽁꽁이 속이 있지 않,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네. 이렇게 비판을 하면은 윤석열 정부 억울하면은 네. 그럼 막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이슈에 있어서 여러 의혹에 있어서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에 있어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편으로 활용한 게 아니냐. 네. 그게 정말 불행한 상황인데 지금 대북 전단도 그렇고 확성기 방송이 재개가 되면서 접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정말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 주민들 피해 아닙니까? 그야말로 우리 주민들이 피해 보는 상황. 네. 그러니까 이제 대북전단 살포가 문제가 되는 것은 네. 첫째로는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한반도 평화를 깨트리는 겁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이걸 항상 코리아 리스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험, 국제사회에서는 이거를 가장 코리아 리스크로 보고 있는 거죠. 남북 간의 대결을.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항상 저평가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코리아 리스크를 유발시킨다,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촉발시킨다. 네. 이게 이제 대북전단 살포의 첫 번째 문제점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북전단은 사실상 별 실효성도 없다. 그러니까 북한에 날아가도 북한 주민들이 그 대북전단 내용을 보고 절대로 무슨 뭐 감동하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피곤함만 느낀다는 거고요. 근데 세 번째로 대북전단 살포가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접경 지역이라는 거는 우리 네. 이제 군사 분계선 상대를 해가지고 접경 지역에 약 320만 정도의 우리 국민들이 접경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북전단 날아가고 그리고 확성기 방송을 하고 그러면은 네. 일차적으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은 접경 지역에 관광객들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오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제 접경 지역에서는 뭐 새로운 어떤 체험 활동이라든가 뭐 DMZ 투어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그렇죠. 접경 그런 것도 지역에 있고. 관광객들이 오는데 네. 접경 지역 주민들은 접경 지역에 관광객들이 오지 않으면 접경 지역의 소득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접경 지역에서 또 농사를 짓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그러면 접경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민간인 출입 통제선 안쪽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은 민간인 출입 통제선에 대한 출입 통제가 또 막 제한이 되니까 네. 자유로운 영농 활동을 하기도 또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접경 지역 주민들은 원래 접경 지역이라는 이유 때문에 굉장히 많은 발전이 그동안에 제약이 되어 왔습니다. 네. 2중 3중에 접경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접경 지역을 이제 어떤 발전시키고 접경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단을 살포하게 되면은 또 총격전이 벌어지게 된다면은 또 북한이 상대적으로 또 어떤 막 뭐 어물풍선을 또 뿌리게 된다면은 네. 그러면 접경 지역 주민들은 다시 한번 2배, 3배의 피곤함, 2배, 3배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국민들입니다. 320만 우리 국민들이 접경 지역 주민에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당장 피해를 보는 곳이고 그렇죠. 우리 경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다시 부각이 되는 곳이고 지금 오늘 코스피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던데 네. 글쎄요. 우리가 이제 뭐 자해 행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이제 뭐 이미 이제 코스피라든가 이런 데는 뭐 단기간에는 네. 그 코리아 리스크들이 이미 이제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출렁거린다거나 그러지는 뭐 않는다는 것이 이제 그쪽 그 전문가들의 정통한 분석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런 게 계속 누적될 경우에는 당연히 어떤 대한민국이 그동안에 만들어 왔던 네. 여러 가지 국가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는 그러한 어떤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고 네. 그리고 대한민국에게는 그런 코리아 리스크를 가중시키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